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직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강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의혹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첫 소식 윤지훈 기자입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위장 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의혹까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봉천동에 있는 401호, 501호, 502호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으로 돼 있는데 금액을 축소 신고해서 결국은 세금 탈루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따님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징역세를 안 낸 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셔야지 둘 다 피해가실 수는 없는 겁니다. 강 후보자는 제기된 일부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거나 반박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세금을 낼 부분을 안 낸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냈습니다. 방북 사실도 논란이 됐습니다. 북한에 다녀온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개성을 지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북한 지역인데 왜 그때 그 답변을 그렇게 잘못했어요? 네, 생각이 짧은 답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적격임을 강조했습니다. 국제무죄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가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해서 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군사적 합의에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며 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김희수 후보자는 논란이 된 5.18 판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5.18 시민군 판결 논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에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기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며 판결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2014년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것은 헌법 해석 범위 내였다면서도 최종 결정에는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의견을 썼지만은 그것이 바로 헌재의 결정이다 이렇게. 부인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가족의 일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세금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공무원 숫자를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그래서 추경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쪽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대통령 공약에서도 빠져있던 만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남동생이 같이 살 목적으로 2006년 판교 아파트를 샀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시한인 오늘을 넘겨 모레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정부가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이 정부 부처 차관으로 임명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이 임기 중 다른 부처 차관으로 임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방통위 설치법은 차관급인 상임위원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는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담당 부처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김용수 위원은 지난 4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했을 때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권이 바뀌면 새 대통령이 임명할 몫이니 임기가 끝난 상임위원 자리를 비워두라고 요구했고 김 의원이 임명되자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김용수 위원에 대한 압박 수위는 올라갔지만 김 위원은 최근까지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위원을 미래부 2차관에 임명한 것은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를 내놓게 유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임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1명씩을 추천해 5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김용수 위원의 차관 임명으로 대통령이 상임위원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게 돼 보수 성향의 상임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 1명만 남게 됐습니다. 공석인 차기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정현주 전 KBS 사장과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강상현 연세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보자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윤입니다. 야당은 일제히 전례 없는 꼼수라며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장악에 나선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을 찍어내듯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코드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위한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부터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를 적폐 언론으로 지목했다며 김용수 차관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신의 한 수라고 환호작약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꼼수 중의 꼼수라고. 문재인 정부가 또 다른 언론 장악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 당장 꼼수 인사를 철회하고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최근 언론노조가 방송사 사장의 사퇴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투쟁에 나선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한 의도를 또 한 번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여당이 방송장악 꼼수를 강행한다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거부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공무원 자리에 정치권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꽂는 사상 유례 없는 꼼수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차관급 인사 직후 해당 부처 최고 전문가의 차관 임명은 국정 안정화와 개혁 추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천현입니다.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해서 긴급 도입했다는 당초의 명분과 달리 사드의 완벽한 운용 시기는 장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창고에 보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장비의 성능이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재홍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은 성주기지 내 사드를 초기 작전 운용 상태로 가동 중입니다. 야전 기초 개념입니다. 그 메탈 패드라 그래서 그 패드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더나 발사대를 세울 바닥을 콘크리트로 다지지 않은 채 야전에 임시 배치한 겁니다. 당초 이달 중 끝날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후 시설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런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군 당국은 사드 체계의 초기 작전 능력은 확보했다고 설명하지만 성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현 사드 체계는 24시간 상시가 아닌 정기적인 작전 형태로 가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14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는 사드 레이더에 탐지됐지만 일주일 뒤 무한궤도형 발사대에서 기습 발사된 북극성 2형은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 레이더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력도 유사시 가동하는 사드 발전기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된 전력 공급 없이 레이더를 운용하거나 발사대를 보관 상태로만 유지하면 실전 가동 시 곧바로 작전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의 성능 저하도 우려됩니다. 주한미군은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발사대 4기의 보관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장비 성능과 운용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분석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를 환경영향평가 이후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청와대 요구대로 평가 규모를 확대하는 게 가능한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부대의 실제 사업 면적은 10만 제곱미터입니다. 국방부가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도
이런 기준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사업 면적이 약 10만 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두 차례로 나눠 70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공유하려 했다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크게 넓혔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이 70만 제곱미터는 공여 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사업 면적과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하는 게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것보다 환경영향평가 완료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 이미 배치된 사드 전력을 그대로 둔 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엄격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면 이미 배치된 사드 장비를 일단 철수시킨 뒤 사업 착수 이전 수준에서 고강도 타당성 조사를 벌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주한미군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드 배치가 절차적으로 투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 바로 기본요금 폐지죠. 업무 보고를 안 받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약 이행에 미온적이라며 연일 미래부를 압박하자 즉시 대안을 찾겠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통신업계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 이틀째 미래창조과학부를 압박했습니다. 기본료 폐지 등 제대로 된 통신료 인하 방안이 없다면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에 속한 최민희 위원은 기본료 폐지를 위한 미래부의 대안에 진정성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제 차원에서의 그 통신료 미래부와의 조율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래부 보고를 저는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신사들의 손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업계의 설명은 확대 해석이라면서 새로 미래부 2차관에 임명된 김용수 차관이 오는 9일 직접 보고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기본료가 남아있는 2G와 3G 요금제 가입자는 전체의 15% 수준입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이 기본료의 폐지만으로도 연간 손실이 8천억 원이며 전체 가입자에 적용할 경우 7조 원에 달해 재투자할 여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들한테는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낮은데 이게 통신사들한테는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는 기본료 폐지안에 대해 미래부와 더 조율하고 시민단체와 통신업계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고 유병원 회장의 큰딸 유섬나 씨가 3년 만에 강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과 유 씨 일가에 관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인천지검의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조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상재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유섬나 씨는 이곳 인천지검 10층에 있는 특수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프랑스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는데요. 도피 생활 3년여 만에 송환된 겁니다. 실소유주라는 말은 저는 믿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청사에 도착한 유 씨는 그동안 알려진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병원 일가는 세월호의 실소유자가 아니며 청해진 해운과도 관련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으며 자신은 도피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유 씨는 디자인 업체 모레알 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섬나 씨가 강제 송환되면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2,300억 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둘째 아들 유혁기 씨에 대한 행방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사는 심야 조사 없이 밤 11시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검찰은 이르면 내일 밤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면직이라는 중징계가 청구됐고 이 전 지검장은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해온 합동감찰반은 감찰 시작 20일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두 사람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하여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하고, 면직이란 공무원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징계가 확정되면 검찰 요직에 있던 두 사람은 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습니다. 회식 참석자들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한 사람당 10만 원 가까운 식사를 제공한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본 겁니다. 감찰반은 그러나 모임 성격으로 볼 때 경력금을 뇌물이나 횡령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우병우 전 수석과 잦은 통화를 해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수사가 끝나자마자 술자리를 가진 건 부적절했지만 일선 검사들에 대한 예산 집행 권한을 갖는 만큼 경력금을 준 게 청탁금지법을 어긴 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만찬에 참석했던 나머지 8명에게는 상급자의 제의에 따른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만찬 관련 고발 사건을 외사부에 다시 배당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합동감찰반의 이번 중징계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검찰개혁은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돈봉투의 출처인 특수활동비 사용 방식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시작부터 검찰을 개혁 대상 1순위로 지목했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학자 출신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기용했고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검사를 파격 발탁했습니다. 검찰 간부들에 대한 쓰나미 인사태풍을 예고한 것입니다. 돈봉투 만찬 감찰은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첫 시험대였습니다.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 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감찰을 계기로 검찰개혁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대통령 대선 공약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이 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가 된 특수활동비에 관해서는 법무부 기획조정실과 대검 기획조정부가 사용 개선안 마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이 처음 불거진 건 당시 같은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다른 방에서 검찰과 언론 관계자 등이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은 모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처음 불거졌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물론 돈봉투에 든 금액까지 정확히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만찬 참석자 중 한 명이 제보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또 다른 기사에서 취재 경위를 설명하면서 당시 식당에 다른 손님이 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을 아는 이가 화장실을 가다 마주쳤고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식당에는 검찰과 언론 관계자 등이 별도의 저녁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간부와 청와대 고위직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모 인터넷 업체 고위 임원, 검찰 출신 변호사, 언론사 관계자 등 모두 5명입니다.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피고인 중 한 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검찰 간부가 포함된 이 모임 역시 부적절한 성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의 참석자 가운데 돈봉투 만찬을 목격한 사람도 포함돼 있지만 법무부 감찰에서 별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 자리의 음식값은 인터넷 업체 임원이 지불했습니다. 해당 임원은 개인 돈으로 음식값을 지불했으며 추후 김영란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참석자들에게 차익을 되돌려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자질과 능력을 인정해서 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군사적 합의에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며 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김희수 후보자는 논란이 된 5.18 판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5.18 시민군 판결 논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에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기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며 판결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2014년 통신당 해산에 반대한 것은 헌법 해석 범위 내였다면서도 최종 결정에는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른 의견을 썼지만은 그것이 바로 헌재의 결정이다 이렇게. 부인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가족의 일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세금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공무원 숫자를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추경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쪽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대통령 공약에서도 빠져있던 만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종교인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를 내놓게 유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임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1명씩을 추천해 5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김용수 위원의 차관 임명으로 대통령이 상임위원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게 돼 보수 성향의 상임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 1명만 남게 됐습니다. 공석인 차기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정현주 전 KBS 사장과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강상현 연세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보자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윤입니다. 야당은 일제히 전례 없는 꼼수라며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장악에 나선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을 찍어내듯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코드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위한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부터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를 적폐 언론으로 지목했다며 김용수 차관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신의 한 수라고 환호작약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꼼수 중의 꼼수라고. 문재인 정부가 또 다른 언론 장악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 당장 꼼수 인사를 철회하고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최근 언론노조가 방송사 사장의 사퇴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투쟁에 나선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직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의혹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첫 소식 윤지훈 기자입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위장 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사력 입지 못한 처사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의혹까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봉천동에 있는 401호, 501호, 502호 그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으로 돼 있는데 금액을 축소 신고해서 결국은 세금 탈루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따님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징역세를 안 낸 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셔야지 둘 다 피해가실 수는 없는 겁니다. 강 후보자는 제기된 일부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거나 반박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세금을 낼 부분을 안 낸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냈습니다. 방북 사실도 논란이 됐습니다. 북한에 다녀온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개성을 지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북한 지역인데 왜 그때 그 답변을 그렇게 잘못했어요? 네, 생각이 짧은 답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적격임을 강조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가. 과제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남동생이 같이 살 목적으로 2006년 판교 아파트를 샀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시한인 오늘을 넘겨 모레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정부가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이 정부 부처 차관으로 임명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이 임기 중 다른 부처 차관으로 임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방통위 설치법은 차관급인 상임위원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는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담당 부처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김용수 위원은 지난 4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했을 때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권이 바뀌면 새 대통령이 임명할 몫이니 임기가 끝난 상임위원 자리를 비워두라고 요구했고 김 의원이 임명되자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김용수 위원에 대한 압박 수위는 올라갔지만 김 의원은 최근까지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의원을 미래부 2차관에 임명한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한 의도를 또 한 번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여당이 방송장악 꼼수를 강행한다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거부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공무원 자리에 정치권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꽂는 사상 유례 없는 꼼수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차관급 인사 직후 해당 부처 최고 전문가의 차관 임명은 국정 안정화와 개혁 추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천현입니다.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해서 긴급 도입했다는 당초의 명분과 달리 사드의 완벽한 운용 시기는 장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창고에 보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장비의 성능이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재홍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은 성주기지 내 사드를 초기 작전 운영 상태로 가동 중입니다. 야전 기초 개념입니다. 그 메탈 패드라 그래서 그 패드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더나 발사대를 세울 바닥을 콘크리트로 다지지 않은 채 야전에 임시 배치한 겁니다. 당초 이달 중 끝날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후 시설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런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군 당국은 사드 체계의 초기 작전 능력은 확보했다고 설명하지만 성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